네. 이번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퀀트의 왕, 제임스 사이먼스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2024년에 세상을 떠나셨죠. 수학자에서 금융계의 전설이 된 뭐랄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입니다. 워런 버핏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었잖아요. 오직 데이터랑 수학 모델, 이걸로 시장을 공략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메달리온 펀드. 이 엄청난 성공시나 이면에 또 비판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인물과 그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분 원래 시작은 금융이 아니었잖아요. MIT, 버클리에서 수학 박사 하시고 냉전 시대에는 NSA에서 암호 해독가로 일했다는 점.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이 경험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고 봐야죠. 암호 해독이라는 게 결국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어떤 숨겨진 패턴, 그러니까 신호를 찾아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금융시장 데이터를 해독해야 할 암호문처럼 본 르네상스의 접근 방식하고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기술자가 아니라 순수 수학 분야에서도 사이먼스 이론이하고 기하학 분야 최고상인 베블런상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 수준의 학자였던 거죠. 와, 대단하네요. 이런 복잡한 걸 다루는 능력이 시장의 어떤 복잡한 패턴을 모델링하는데 강력한 기반이 된 겁니다. 그 전설적인 메달리온 펀드 얘기로 넘어가 보죠. 1988년부터 2021년까지 수수료를 다 떼고도 연평균 39% 수익률. 이건 뭐 믿기 힘든 수준인데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요. 시장이 막 마이너스 38% 폭락하는데 혼자 플러스 80% 넘는 수익을 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통계적 차익 거래랑 고빈도 매매입니다. 재무제표 같은 건 아예 안 봐요. 아, 정말요? 네, 오직 가격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나타나는 미세한 가격 차이나 어떤 통계적인 패턴, 뭐랄까 아주 잠깐 동안 비싸지거나 싸지는 그런 자산들의 패턴을 찾아내서 수없이 많은 거래를 그냥 초 단위로 반복하는 겁니다. 초 단위로요? 네, 예를 들어서 50.75% 이렇게 아주 약간 유리한 확률적 우위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걸 엄청난 거래 횟수랑 상당한 레버리지를 동원해서 수익으로 만드는 거죠. 아하. 그리고 중요한 게 시장 중립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오르든 내리든 별 상관없이 수익을 내려고 한 거죠. 그래서 2008년 같은 폭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인재 채용 방식도 독특했다고 들었어요. 금융 전문가 대신에 수학자, 물리학자, 심지어 언어학자까지 뽑았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90년대 초에 언어학자를 영입했다는 건 르네상스가 단순히 가격 데이터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 같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까지도 굉장히 일찍부터 활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오, 굉장히 앞서갔네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블랙박스 모델 안에서 돌아간 거고요. 내부 직원조차도 전체 그림은 알 수 없었다고 하죠. 사건 때는 메달리온 펀드도 한 달 만에 8.7% 손실을 봤다고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 사건은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도 소위 과밀 거래 위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비슷한 전략을 쓰는 펀드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어떤 특정 상황에서 한 펀드가 손실 때문에 매도를 시작하면 이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 도미노처럼요? 그렇죠. 막 강제 청산이 이어지면서 순식간에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그런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거죠. 모델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돈이 비슷한 방식으로 몰리면서 생긴 일종의 시장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도 있었죠. 70억 달러 규모의 세금 회피 논란, 바스켓 옥션이라는 걸 이용했다던데 이게 뭔가요?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그 바스켓 옥션이라는 건데요. 수천 개나 되는 단기 거래들을 마치 하나의 바구니처럼 묶는 아주 복잡한 파생상품 계약이에요. 이걸 통해서 르네상스는 그 빈번한 단기 매매 이익을 마치 장기 투자 이익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던 거죠. 아, 세율 차이를 노린 거군요. 맞습니다. 단기 차익에 붙는 높은 세금 대신에 장기 자본이득에 적용되는 훨씬 낮은 세율을 내려는 그런 시도였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기로 합의를 봤지만요.
이건 메달리온의 그 놀라운 세후 수익률 중 일부는 사실 꽤 공격적인 절세 전략 덕분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합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좀 생각해 볼 문제죠. 여러 논점들이 있지만 당신에게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만한 건 아마도 이걸 것 같아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했던 펀드들 있잖아요. 리프나 리다 같은. 이 펀드들과 메달리온 간의 성과 차이가 정말 극명했다는 점이요. 2020년 팬데믹 때 메달리온은 플러스 76% 수익을 냈는데 이 공개 펀드들은 마이너스 19%에서 마이너스 32% 손실을 봤다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프는 Renaissance Institutional Equities Fund, 리다는 Renaissance Institutional Diversified Alpha의 약자인데요. 이름만 르네상스지 메달리온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어요. 아, 이름만 갖고 속은 달랐군요. 그렇죠. 메달리온의 그 초단기 전략은 자산 규모가 너무 커지면 효과가 떨어져요. 즉, 확장 불가능한 전략인 거죠. 그래서 외부 투자자를 받으려고 만든 리프나 리다 같은 펀드들은 훨씬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다른 모델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 결과가 바로 2020년에 그렇게 참담한 성과 차이로 나타난 거고요. 여기서 당신이 꼭 얻어가셔야 할 핵심 통찰은 이거예요. 사이먼스나 르네상스라는 이름값만 믿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네. 정말 중요한 건 브랜드가 아니라 당신이 투자하려는 펀드가 실제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죠. 제임스 사이먼스는 정말 수학적인 천재성으로 시장의 아주 미세한 패턴을 잡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성공 비결은 규모가 커지면 작동하기 어렵고 또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거나 따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었던 거죠. 높은 레버리지 사용에 따른 위험, 유동성 위기 가능성, 세금 논란,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개 펀드의 실패 사례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먼스가 이런 데이터 분석 접근법을 다른 분야에도 적용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금융시장에서 패턴을 찾던 그 데이터 기반 접근 방식을 자선활동, 특히 사이먼스 재단을 통해서 자폐증 연구, 그 SPARK 프로젝트라는 데에도 적용을 했어요. 아, 자폐증 연구요? 네, 수만 명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유전 정보나 행동 데이터를 아주 대규모로 모으고 분석해서 자폐증의 원인과 관련된 어떤 패턴을 찾아내려는 시도죠. 이것도 시장의 복잡성 속에서 패턴을 찾던 방식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대단하네요. 금융시장의 그 복잡한 암호를 풀려고 했던 아주 정교한 분석 도구가 이제는 자폐증이라는 또 다른 우리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 당신에게도 뭔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지 않나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